바로 2007년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면이 끌고 온 게 바로 성장이에요. 여기 무슨 소득 주도 성장이 세게 분명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성장 전지판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계속 있었는데 7분 이상을 꿋꿋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좋은 내용이었고 또 오늘 또 자유민주정책연구원장님으로서 이 심포지움을 주도하셨기 때문에 특권을 드렸습니다.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세종대 김경원 부총장님의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이제 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산업 현장에서 그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귀담아 들을 내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7분이죠? 네. 네. 저는 50분까지입니다. 다 계속 나가보시죠. 지금 PPT를 보시죠. 네, 제가 우리 그 비분강개한 우리 조 회장님의 말씀을 100% 동의하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나 더 붙이자면 그 당시에 소죽조 성당이 처음 나왔을 때 무슨 우스갯소리가 돌았냐면 서울대를 합격시켜주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죠. 그 문제는 좀 경제 정책을 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냉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선의를 가지면 결과가 반드시 선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선하기 때문에 결과도 선할 것이라고 착각들을 해요. 특히 정책에서는 선의가 악의적인 결과를 갖고 올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크네요. 좀 이따 제가 이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보고요. 이거 소주성 얘기를 할 때 캘리포니아에 제가 과연 소득을 높이면 정말 성장도 높아질까? 경제 성장이 좋아질까? 그 경제사를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으면 다 뒤졌는데요. 제일 비슷한 사례가 포드의 사례입니다. 포드가 그 당시에 그 일당이 9시간당 2.34달러였는데 포드가 그 당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 때였는데 5달러 이상을로 그리고 시간도 8시간을 줄여가지고 2배 이상을 임금을 올려줬어. 자기 노동자들을. 그랬더니 1년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차가 뭐 30만 8천 대가 팔렸는데 5년 후에는 100만 대가 팔렸대더라. 이게 제가 찾아낸 유일한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적 사례입니다. 근데 이것도 일반 일개 회사의 사례고요.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성공시킨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신기루 같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시죠. 최저임금을 올리면 진짜로 소득이 올라가고 뭐 이게 올라가냐. 그래서 시애틀이 2015년 4월 달에 시간당 9.47달러이던 최저임금을 11달러로 올린 후에 9개월 후에 13달러, 다시 1년에 15달러, 2년이 안 되는 사이에 58% 인상했어요. 우리랑 좀 비슷하죠. 근데 2017년 6월 달에 워싱턴 대학에서 시애틀에 있는 대학입니다. 최저임금이 그것도 왜 7불, 그러니까 9불에서부터 시작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달러에서 13달러 딱 2불 올리는 기간만 분석했었는데 일자리가 6.8%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임금이 오히려 125달러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최저임금 올리면 소득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그래? 미국도 이미 이런 사례가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이게 한 20년, 15년 전에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서 이 속담을 인용을 했었는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뭐 지옥 가시는 길을 아이고 땀 뻘뻘 흘리고 가시니까 내가 그냥 아스팔트로 깔아드릴게.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길을 달려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더래요. 지옥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런 그 역설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 왜 하는 거냐? 그 다음 얘기 좀 하죠. 이 정부랑 가장 많이 좀 비슷한 얘기인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톰 소여의 모험 한 유명한 작가 있죠. 이 양반이 이건 뭐 영어를 번역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다음 줄을 보시죠. 이게 뜻이 이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트러블의 문제에 빠지는 것은 지가 잘 모르는 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지가 안다고 믿는 것 때문에 문제에 빠진 거래요. 그 공경에 빠지는 거래요. 이 정부도 아닐까요? 자기가 확신하는 거, 안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잘못하는 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는 사실 제가 논리를 좀 이어가자면 이 정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게 제가 가르치는 경제학 원론 4장에 나오는 생기초죠, 생기초. 무슨 뜻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보니 균형임금이라는 게 있네. 노동시장에서 소유와 공급에서 이건 뭐 우리 수요와 공급 얘기 다 하시잖아요. 이 빨간 선을 이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요 중간에 그 차이가 뭐냐면 실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을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실업률이 높아져요. 자, 우리가 겪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제가 이때 맨날 그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정부의 정책을 담당하신 분들이 경제학 원론책을 딱 3장까지만 읽고 이 정책을 시작을 했다. 4장을 못 읽었다, 이 양반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 같다. 제가 또 이해를 해드렸죠. 그래서 4장도 안 읽고서 이 생기초를 이분이 무시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번 그 경제는 어떻게 그 패스를 밟아왔느냐? 거의 이렇게 밟아왔어요. 자, 이렇게 최저임금을 딱 했어. 막 올렸어. 그랬더니 일자리가 날라가. 막 없어지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 경기가 나쁘니까 이제 끄떡만 하면 한국은행 뭐 찌르죠. 경기 나쁘니 경기를 부양을 해라. 그럼 한국은행이 할 거 별거 없습니다. 금리를 또 낮추죠. 금리를 낮추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집값은요, 수요 공급 그건 다 개소리고 죄송합니다. 제일 그 설명력이 큰 게 금리와 통화량입니다. 돈 찍어내면 금리 올라가고요. 금리 낮추면 바로 또 집값 올라갑니다. 제가 혹시 감히 어저께도 금리 낮췄잖아요. 예견하건데 연말에 다시 집값 또 올라갈 겁니다. 폭등. 그건 제가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러면 집값이 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부는 집값이 상승하는 걸 참을 수가 없잖아요. 어메 집값 올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값을 잡아야 돼. 그러면 세금으로 때려잡겠죠. 이 정부가 하는 건. 세금 때려잡고 거래 못하게 하고 규제를 강화하니까 이거 자체 때문에 경기가 또 나빠지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니까 한국은행 뭐 다시 금리 또 내려봐. 금리 또 내리려면 또 이 사람들이 또 금리 내리면 또 집값이 또 오르겠죠. 집값 오르니까 더 다른 저번 그 물렸던 세금이 충분치 않았나 보네. 더 때려. 이 스파이럴, 다시 말해서 이 쳇바퀴를 굴러온 게 지금 이분들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재밌는 거 하나는 이분들이 지금 경영학 원론책, 생기초만 갖고 얘기하는 경영학 원론책에 그 인지적 오류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인지적 오류가 뭐냐면 그 사람 인사관리할 때 우리가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그 어떤 게 있냐면 그 자기위주 편향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선택적 지각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 자기위주 편향은 뭐냐? 뭐가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거고요. 뭐가 안 되면 남 탓이에요. 저 이유 때문에. 그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 자기위주 편향은 내가 이렇게 선거에 코로나를 잘 잡고 이것 때문에 선거에 이겼다 내가.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경제가 되게 나쁜데 그거 코로나 때문에 나쁜 거야. 이거 자기위주 편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적 지각은 국민들이 내가 이렇게 나를 180적이라 몰아준 거는 소주성을 너무나 이게 지지하기 때문에 계속 가라는 의미다. 자기가 믿고 싶은만 믿는 거거든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부가 있는 한 절대 정책 기조 안 바꿉니다. 그냥 갑니다. 이대로. 계속 이런 그 세금은 더 올릴 거고 뭐 시장은 믿지 않을 거고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하자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다 붙인 하나는 이번에 이렇게 엄청난 지금 이렇게 뭐 겪어보지 못한 새 세상이라는 말을 문 대통령도 많이 하시는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성장률 떨어지고. 국가부채 문제 우리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전 국가부채 문제를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부채 문제 지금 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정부 발표한 국가부채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국가부채가 아까 조 교수님 말씀이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시면 37%, 43% 올해. 그런데 지금 블룸버그에서 이대로 가면 아마 올해 말,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쯤 가면 50%가 넘는데요. 국가부채가. 그러니까 GDP분의 국가부채죠.
근데요, 제가 이 얘기를, 조 교수님 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웃기는 나라가 국가부채 통계를 발표하면서 한 번도 국제 기준을 맞춰서 발표한 적이 최근까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인데, 우리말의 통계를 썼어요. 그 무슨 소리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IMF에서 GFSM이라는 그 국가부채 기준을 1980년에 발표하고요. 2001년에 개정을 또 했습니다. 86년과 2001년 차이가 뭐냐면 공기업 부채 같은 걸 집어넣느냐 마는 차이거든요. 대한민국은 2001년에 새로운 기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부채 절대 국가부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정이 건전하다고 계속 외쳐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4년에 그걸 새로운 기준이 또 한 번 나오니까 그때서야 2001년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국가부채 통계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새롭게 D1, D2, D3라는 좀 세계에서 이걸 D1, D2, D3 발표하는 나라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D3조차도 60%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이것도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D3에는 그냥 권고치, 거기에 2014년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권고치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딴 나라는 대한민국 포함 안 시켜요. 예를 들어 충당부채 같은 겁니다.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이거 우리가 충당해야 될 게 많거든요. 쌓아야 될 게. 그거 미국은 다 집어넣는데 대한민국은 안 집어넣어요. 절대로. 야, 그럼 국가부채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실제 부채 비율은요. 아까 얘기한 블룸버그 50%가 된다 그러면 그 원래 D1이라는 기준인데 원래 딴 나라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곧 우리도 90, 100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재정 위기국 레벨로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감히 예상하는데 내년쯤 대한민국도 재정 위기 얘기가 심각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풀어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 증거가 네가 어디 있는데 OECD에 들어가 보시면요, 통계에 대한민국만 30몇 개 중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그래프에서 대한민국은 빠져 있습니다. 몇 년째.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왜? 우리 통계가 남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가부채를 정부가 의도적은 아니라고 자기들이 얘기하지만 이건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부채 문제는 참 상당히 심하고 미래 세대가 우리 빚을 다 갖고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면서 제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 제일 좋아하시는 그 경제학자 하이에크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에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노예의 길이라는 1940년의 책인데 이분이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경제를 통제해서 평등을 추구하는, 평등을 만들겠다는 거죠. 어떠한 시도도 그 결과는 공적으로 강요된 불평등이라는 겁니다. 아, 무슨 소리야? 새로운 계급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이게 이상이 된다는 거지. 이게 평등하다는 시도가 불평등을 더 야기한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걸 보는데 하이에크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정말 걱정된다는 생각. 그래서 어쨌든 조 교수님 말씀 100% 동의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걸 이코노미스트 한 사람으로서 제 걱정이 정말 걱정된 데가 제 결론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궁금한 말씀드리라 시간이 조금씩 초과되는데 경제 문제라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죠? 네, 잘 설명해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주한규 교수님 지금 핵발전소를 자꾸 없앤다라고 그러는데 참 걱정입니다. 전기요금도 사실상 산업 전기요금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기 제품 많이 쓰게 될 텐데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우리 주한규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 주제의 이제 핵심 단어가 국가 간섭주의입니다. 이제 국가 간섭주의의 폐해가 가장 잘 드러난 전형이 지금 이 정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아주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지금 희망퇴직, 천령 희망퇴직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1조 원 이상의 그 공적 자금 수요를 받게 돼 있고, 또 관련 중소기업들의 85% 이상의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또 한전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작년에 그런 적자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는 그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학생들이 지금 이제 졸업해서 취직을 할 그런 자리를 잘 찾지 못하는 그런 무고한 피해가 이제 국가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국가 간섭이 어떤 전문가들의 총의,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이렇게 국가 정책이 결정된 게 아니고, 대선 그 공약으로서 대선 캠프의 일부 그 반핵을 주장하는 환경주의자들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총의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게 문제이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탈원전을 해야 된다는 근거 자체가,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그 총의를 모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 중에 그 권고사항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자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지금 탈원전 정책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그거는 또 사실에 굉장한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만 하도록, 그 결정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6대4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을 하면서, 과거에는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게 느리거나 유지하는 것보다 비중이 작았는데, 소위 보상심수로서 약간 그 최종 결정에는 8% 정도 차이로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동의를 해줬는데, 그거를 근거로 하고 있고, 사실은 그때 또 4개의 이제 공론화 건설 재개 이후에 취할 조치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탈원전 정책 유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4개 뭐 하나, 첫 번째는 안전 기준 강화, 뭐 신재생 확대 이런 거였는데, 그 탈원전 정책 유지라는 거는 4개 중에 제일 낮은 13%밖에 동의를 못 거둔 건데, 그래서 전혀 이 국민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그 3가지 탈원전 논거가 있습니다. 소위 3가지 탈원전 논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원전은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다. 두 번째는 사용의 경우에는 안전한 관리가 곤란하다. 세 번째가 이제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논거인데, 셋 다 사실이 아닙니다. 첫 번째, 원전은 사고가 나면 뭐 치명적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제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게 3년 전에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가서 하신 말씀인데, 지진에 그렇게 잘 대비가 되어 있는 일본에서조차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고 1368명이 죽었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경주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우리도 원전에서 벗어나는 탈핵 국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2개의 중대한 그 사실 인식의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1368명 죽었다는 거는 뭐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대피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대피소 생활 과정에 뭐 한 4, 5년 정도 그런 대피소 생활 과정에서 노환이나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지, 그게 방사선 비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게 이제 뭐 방사선 과학 영향조사위원회든지 세계보건기구라든 과학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밝혔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암 발생 위험이 늘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여러 보고서가 누차 입증을 했는데, 그거를 사실을 잘못 오인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가 났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진만 났었으면 거기 동일본 연안에 5개의 원전 부지가 다 안전하게 정지될 수 있었는데, 쓰나미가 왔기 때문에 그 원전 부지가 쓰나미 그 파고보다 낮았던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만 그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여태 원전에 치명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사실은 여태까지 원전 사고로 사람이 죽은
그 치사 사고는 딱 한 건, 체르노빌 사고 딱 한 건이고 4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원전이 60년 동안, 50여 년 동안 620여 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동안에 가동 이력으로서 한 번만 43명 죽었다는 걸로 생명의 안전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용하기로 처분이 어렵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두꺼운 부식이 아주 강한 구리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핀란드에서는 이미 그 처분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구리가 양이 많이 들어가고 비싸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기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그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그 핵연료 워킹 그룹이라는 데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한 바도 있는데 지금 이제 5천억 달러 내지 7천억 달러의 향후 10년간의 세계 원전 시장이 열릴 거고 그게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독점하는 거를 이제 미국이 우려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권고안을 낸 걸로 봐도 그렇고 지금 이미 건설되는 원전이 52개, 그다음에 계획된 것도 110개. 그래서 세계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 원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이 세계적인 추세다. 탈원전이 추세가 아니라는 게 이제 분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된 그 근거를 갖고 시작된 탈원전이 이제 여러 가지 폐해를 유발하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전 산업계의 몰락입니다. 투산중공업,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거기 고용되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이제 잃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한전의 적자도 문제가 있었고, 근데 한전의 적자가 계속 유지될 수 없잖아요. 한전도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고, 그러면 결국 한전의 적자를 면하려면 벌써 이렇게 됐군요. 네.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가뜩이나 앞서 있는데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세먼지, 그다음에 LNG 발전 이런 게 확대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중간 건 생략하고 중요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주 전에 그 갤럽에서 이제 평소에 하던 그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도, 뭐 정당 여론조사에 이제 원자력 관련 문항을 2개를 초과를 해가지고 원자력 인식조사를 한 건데 원자력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66%, 반대가 21%에서 반대보다 3배 이상이다, 3.2배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중요한 게 여기 자기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이 2.2배나 높다. 이런 아주 중요한. 그래서 총선은 비록 그 여당이 이겼고 그 탈원전 폐기를 주장했던 야당이 졌지만 원자력에 대한 민심은 총선 여론과 다르다. 결과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비슷한 결과가 원자력 발전 비중에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론이 사실은 1년 전에도 2년 전부터 이제 원자력학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때도 저렇게 일관되게 거의 뭐 한 70대 30으로 원자력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잘못된 근거로 시작된 데서 이제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온 탈원전이 수십조 원에 국부하고 그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해온 우리 원자력 산업을 죽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비용 청정 전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국내 복리와 산업 경쟁력 증진에 기여한 원자력이 이제 부당하게 사면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타난 바대로 이 국내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념 편향의 그런 독선적인 탈원전 정책이 드러낸 여러 가지 그 심대한 경제적, 환경적 문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직시하고 국민 여론과 이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에너지 정책에 전환을 꾀해야 되겠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제가 한 가지 끝내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국민 여론은 저렇지만 아직도 그 정부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탈원전 반대 또 신고리 신한울 3사호기 건설 재개 서명을 통해서 저것 좀 비춰주실래요? 유튜브. 네. okatom.org라고
카톡에 okayatom.org 이렇게 쳐서 친구한테나 자기한테 보내시면 그 이제 신한은 3, 4억이 건설 재개 서명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서명이 한 10만 명, 4만 명 되는데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그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그 국민의 그런 총의가 모아지면 정부에서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 좀 보시고 이미 하신 분들은 자기 주위 친지분한테 okayatom.org 서명 전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개 다 서명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주위 분들한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은목 교수님, 아까 제가 정규모 회장님이라고 빠뜨렸는데 정의사회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또 회장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조국 사태를 기회로 이렇게 기화로 그 정의라는 것이 도대체 뭐 몇 핑계 치졌는데 그걸 바로잡겠다고 나선 교수님들도 이끌고 계십니다. 최은목 교수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이쪽 마이크라서 이쪽 마이크. 나오는데요? 네. 나옵니다. 네. 뭐 발표 잘 들었고 존경하는 조 교수님 항상 그 인사이트한 말씀 잘 들었고 다른 분들도 뭐 각자 최고 전문가시니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통상 외교, 대외 통상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코멘트를 부탁을 받았고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자유의 길을 묻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통상 외교나 이런 쪽에서 그럼 자유가 뭐냐? 국내 정책과 달리 자유가 뭐냐 이걸 생각해 볼 때 어차피 국가가 하죠. 외교는 국가가 하기 때문에 민간 외교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국가 위주의 국제 사회이기 때문에 국내 정책에서 말하는 그 자유, 시장 개입이냐 아니면 정부 간섭이냐 그런 차원과는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하고 그럼 도대체 대외 정책에서의 자유는 뭐냐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탈이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념 위주의 어떤 외교를 한다든지 통상을 이념의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시작할 때 통상이 망하는 거죠. 외교가 망하는 거고 사실은 뭐 우리가 80년대 이전에 뭐 군사 정권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여러 가지 그 독재의 폐해도 있었고 했습니다만은 그 군사 정권마저도 사실은 건들지 않고 어떤 전문성의 영역으로 남겨둔 분야가 외교 통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전문화를 인정해야 되고 어떤 탈이념적인 실리적인 측면을 보장해줘야만 빵 자체가 이렇게 클 수가 있고 그거를 국내적으로 뭐 어떻게 나누든 그거는 이제 이념적인 시각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념적인 국가 간섭주의를 외교 통상 분야에서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근데 현 정부의 그 외교 통상 정책이 혹시 기조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뭐 왔다리 막 해가지고 상당히 허둥대는 모습을 많이 보고 협상이나 이런 게 올 때도 그래서 단순히 뭐 인수위 없이 이렇게 출범하고 너무 국내 정책 위주로 이렇게 출범하다 보니까 외교 분야를 좀 등한시한 약간 아마추어적인 외교를 하는 정권이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했었는데 조금 이렇게 찾아보고 뭐 했는데 그 외교 통상 정책의 기조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이게 현 정부의 대외 정책의 기조입니다.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주도하고 당당하게 하고 그런 걸 마다하겠습니까? 그거를 마다할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꿈의 외교죠. 국제 무대를 주도하고 당당하게 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누구나 그리는 하나의 모습인데 그게 하나의 목표인 거죠. 그죠? 그렇게 주도권을 쥐고 당당하게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목표를 추구하는 거지
그게 이렇게 수단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수단적으로 담당하게 하고 수단적으로 주도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목표가 반드시 달성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데 현 정부는 그 핵심 정책 수단적인 측면으로 당당하고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외교 통상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어떤 목표와 수단을 착각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거짓이라고 그럴까요? 그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요. 어떤 거짓스러운 그 설명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포장을 하면서 당당하고 주도하는 외교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그 대외 정책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처음에 단순히 이게 아마추어적인 정부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직감을 하고 저는 많이 분석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진 가장 큰 그 계기는 이 한미 FTA 재협상 과정입니다. 이 한미 FTA 재협상이 이제 이미 마무리됐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잘 됐다 그냥 그렇게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아시겠지만 그 과정을 보면 2017년 4월부터 2018년 한 3월까지 그 과정을 보면 엄청난 그 의도적인 방향 왜곡이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그 한미 FTA 재협상을 하자고 미국이 먼저 제의했고 과연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재협상을 개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옥신각신을 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간 장장 9개월 동안 서로 기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부통령도 보내고 장관도 보내고 이러면서 재협상 개시를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는 버티면서 우리 측의 동의가 명시로 동의를 해야만 재협상 개시를 하는 거고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개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한미 FTA가 균형이 맞는 협상인지 아닌지를 공동 연구를 해서 과연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무역의 어떤 안밸런스가 과연 발생하는지 마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협상이 되어야 되는지는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 연구를 먼저 하지 않으면 협상 개시를 할 수 없다. 그게 9개월 동안의 우리 정부의 일관된 포지션이었고요. 근데 조금 전문적입니다만은 그거는 한미 FTA 협정 자체의 위반입니다. 한미 FTA 자체는 일방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공동위원회라는 게 열리게 돼 있어서 그 의제 중에 하나가 협정을 이렇게 수정하거나 개정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재협상 자체도 일방적인 통제에 의해서 공동위원회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의무적으로 그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 재협상 패키지를 agree 해줄지 말지는 그거는 양국의 주권적인 상황이지만 협상 개시 자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이미 합의를 해놓고 그 문안이 약간 전문적인 해석의 영역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왜곡하면서 우리가 그 협상 동의 안 하면 개시를 못한다. 좀 어떤 일반론적인 논리로 9개월 동안 버티면서 엄청난 한미 간의 마찰이 생겼고 미국은 반한 감정을 상당히 쌓았고 우리나라도 미국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 일방적으로 그런다 그러면서 상당히 반미적인 분위기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한미 FTA 파기하겠다, 파기하고 새로 또 하나 만들든지 하겠다, 그 파기를 할 선언까지 했었어요. 그 바람에 더 우리는 반미 감정이 조금 악화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협상 개시를 들어가서 2018년 1월 5일날 재협상에 임하는 걸로 갑자기 포지션을 바꾸면서 한 2달 만에 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상 기시자체는 버티면서 타결은 굉장히 quickly, 그냥 빨리 했는데 그 타결한 이유도 사실은 그 당시 한중미, 한동미, 남북미 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미국 측의 어떤 반대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쉽게 이렇게 타결을 해주고 미국이 요구했던 자동차 분야라든지 뭐 의약품 분야라든지 이런 거를 100% 수용하면서 쉽게 타결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실리를 거의 다 주고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뭐 철강 관세를 유예받은 그 측면은 관세를 면제받은 것도 아니고 쿼타제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예년에 70%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권한만 획득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역의 규모는 줄어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불분명하고 또는 손해고 미국이 원하는 것들은 100% 거의 이렇게 수용하면서 타결을 한 이유는 바로 그 남북미 정상회담의 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타결해 준 거다. 다시 말하면은 반미 감정이나 반한 감정을 이렇게 극도로 끌어올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타결할 때는 북한과의 어떤 정상회담 분위기를 미국과 그걸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쉽게 실리를 전부 내주면서 그 남북미 정상회담 모드로 이렇게 확 전환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결국 통상 정책의 지금 현 정부의 그 당시의 모습은 전혀 실리 외교가 아니고 탈윈용 외교가 아니고 또 역시 그 북한과의 그 정치적인 그 변수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통상의 실리를 거기에 이렇게 종속 변수로 판단했다. 그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일본과의 그 통상보복 관계인데요. 우리 대법원에서 뭐 그 강제징용, 일제 그 강제징용 그 배상 판정을 집행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그거를 그 결국 일본이 역시 그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뭐 일본 때리기의 일환으로 일본이 어떤 역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통상보복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라는 사실 실체를 알고 보면 이것도 역시 한일 청구권 협정상에 어떤 일본의 기업의 어떤 배상 의무가 완료됐느냐 안 했느냐 하는 실체적인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갈릴 때는 양국 법원이나 정부가 이렇게 갈릴 때는 그걸 국제중재 절차로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제중재 조항이 거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맞느냐,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서로 갈릴 때는 의무적으로 중재 판정을 납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 주장이 반드시 해석이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재 절차로 그걸 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5월 부터 해서 6월 29일까지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그 통지를 계속 해오면서 중재위원을 구성해놓고 우리나라를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계속 그 무반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무역보복 형태로 반도체에 대한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일반인들은 뭐 일본이 뭐 역사 문제를 가지고 뭐 무역보복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반일 감성이 이렇게 불어나고 그래서 최근에 뭐 윤미향 사태도 있습니다만 사실 일본 때리기가 좀 정치적으로 이용된 그런 측면의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은 이런 그 한일 또는 반미 이 분위기를 통상외교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그걸 이렇게 국내 정책의 어젠다로 활용하면서 결국 이념 노선 어떻게 보면은 386 운동권의 어떤 N이죠. 어떤 National Liberalization 그 노선을 좀 이렇게 서포팅하는 정책으로 활용하면서 남북한 연방제라든지 뭐 이런 거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사실 외교통상 분야의 그 이념적인 국가 간섭주의가 너무 심하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